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조금은 비현실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마음의 심연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난이 당신의 귓가를 맴돌거나 혹은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인정욕구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그 거울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존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진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마모되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과 현지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슬쩍 남겨주시면 이 넓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은 재미가 있겠네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세상은 참으로 소란스럽습니다. SNS를 켜면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가끔은 저렇게까지 자기를 전시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소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지위를 자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마치 갓 세탁한 빳빳한 리넨 시트 위에 누웠을 때처럼요.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비결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깊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일본 불교의 거장공회 공하이 스님은 이런 이들을 두고 깨달음에 가까운 영혼을 가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폭포 아래에서 몇 달간 고행을 하거나 구름 위를 걷는 초현실적인 존재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공예의 가르침은 훨씬 드라이합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깎아내고 덜어낸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명치 근처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슥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강해져야만 한다, 이겨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는 주입식 교육 속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무슨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필터를 씌우고 보정을 해야만 좋아요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영혼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필터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누군가를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죠. 왜냐고요? 이미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된 물이 깊은 법이듯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그 담백한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죠.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표류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진짜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과 싸우려 들지 않아요. 대신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이미 그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주제에 마음이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고요를 갈망하는 의식이 싹 텄다는 증거니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90%는 내가 남들보다 못나 보이면 어쩌지라는 쓸데없는 걱정에서 옵니다. 마치 상호주관적 타당성, intersubjective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해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학술적 논쟁처럼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들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무늘보가 잎사귀 하나를 소화하는데 무려 2주나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늘보를 무시하나요? 아니요. 그저 그들의 속도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그들은 다투지 않고도 지치지 않으며 그토록 고요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공예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다면 언제든 이 조용한 방으로 돌아와 주세요. 여기는 누구와 비교하거나 정답을 놓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아가기 위한 정거장일 뿐입니다. 사실 영혼의 레벨이 높은 사람이 왜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이미 탈옥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승인받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과를 냈으니 알아달라고, 내 말이 맞으니 이해해달라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하고 싶어 입을 엽니다. 그렇게 말이 겹치고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싸움이 되곤 하죠. 하지만 성숙한 영혼은 그 충동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가치가 남의 입술 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고요. 굳이 목소리를 높여나 좀 봐줘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깊이가 있는 분들은 절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떠벌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하며 대화 속에 항상 기분 좋은 여백을 남겨둡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영혼의 깊이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공예는 사람들이 헤매는 이유가 밖에서 답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칭찬해 줄 때만 안심하고 비판받으면 밑바닥까지 흔들리는 상태.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마음은 영원한 노숙자 신세죠. 깨달음이란 자신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안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꽉 찬 기분이 들 테니까요. 영혼의 수준이 높은 이들은 매 순간 그 감각에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쉽니다. 오해를 받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고 평가를 받지 못해도 마음이 일렁이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오랜 격언 중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 안이 텅 비어 있을 때는 저도 남들에게 저를 설명하느라 바빴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100마디 말이 소음에 불과하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에게는 침묵조차 대화가 된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탁 풀리더군요. 깨달은 자는 억지로 전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실패나 불행이라 여기지 않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고요한 태도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죠. 사람은 논리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드, 즉 존재의 방식에 감동하는 법이니까요. 물론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 일은 합니다. 다만 그 동기가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안의 울림일 뿐이죠. 거기엔 경쟁도 초조함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영혼의 레벨이 높은 이들이 증명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은 다음 단계에서 더 정교한 힘으로 변모합니다. 내면의 축이 단단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라는 것엔 파도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내가 곧 화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내 앞차를 끼어들기라도 하면 내 안의 분노가 운전대를 잡고 대신 욕설을 내뱉게 두죠. 슬픔이 찾아오면 온몸이 그 늪으로 빠져들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가까운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감정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구름처럼 지나가고 있구나. 슬픔이라는 비가 내리고 있네. 라고 아주 담담하게 관찰합니다. 이건 결코 차가운 소시오패스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여유죠. 여러분, 감정이 뇌에서 화학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90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뇌과학자질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우리가 그 90초가 지난 뒤에도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건 우리 스스로가 그 감정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덧붙여서 강제로 인공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참 웃기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감정의 좀비에게 스스로를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영혼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이 90초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공회 스님은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간파했습니다. 감정 그 자체가 고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는 마음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며 밤새 그 장면을 넷플릭스 정주행하듯 머릿속에서 돌려보는 게 바로 집착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정동적 사실주의, affective realism의 함정에 빠져 실제 벌어진 일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성숙한 영혼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상처를 입으려고 시동을 거는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당화하지도 않고 상대를 비난하며 추격전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뜨겁던 감정은 금세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저는 가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사우나에서 억지로 버티는 사람들을 떠올리곤 해요. 정말 뜨거워 죽겠는데 옆 사람 눈치 보느라 시원하다 라고 말하며 얼굴이 벌겋게 익어가는 그 모습 말이죠. 감정을 억누르는 건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어우 뜨거워 하고 그냥 밖으로 나옵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않는 거죠. 감정은 원래 일시적인 파도와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깨달은 이들은 그 성질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말려 독서를 내뱉거나 나중에 이불 킥을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다림이라는 아주 우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배달 음식이 10분만 늦어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며 전투력을 측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이래? 라는 권리의식이 분노라는 휘발유를 만난 거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오, 배고픔이 짜증을 데려왔네. 반가워. 근데 너 금방 갈 거지? 라고요. 감정을 손님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왔으면 차 한 잔 주고 보내면 그만이지. 그 손님을 안방까지 모셔서 평생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줍니다. 화가 났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척 연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지만 자기 감정을 투명하게 인지하고 흘려보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죠. 그 신호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훈련,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슬픈데 평정한 얼굴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참 슬프네라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슬픔은 당신을 파괴할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감정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폭풍을 다룰 줄 알게 되면 타인이 쏟아내는 감정의 오물에도 쉽게 오염되지 않거든요. 누가 나에게 짜증을 내도 저 사람이 오늘 참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건 도덕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어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영혼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얼핏 보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자애로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는 핑계로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 듭니다. 네가 좀 더 성실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거기에는 항상 조건부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는 어김없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상대에게 내 행복의 리모컨을 맡겨버린 꼴이죠. 하지만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구조적 모순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을 견뎌야만 향기를 내는 꽃이 있듯이 인간의 성숙에도 제각각의 타이밍이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죠.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지금을 존중할 뿐입니다. 마치 꽃이 피는 시간을 억지로 앞당길 수 없다는 걸 아는 현명한 정원사처럼 말이죠. 공예는 진정한 가르침이란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 내면에서 싹튼 자각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깨달음에 가까운 이들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를 짓밟는 키보드 워리어 같은 짓은 더더욱 하지 않죠. 대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조용한 뒷모습이,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00마디 옳은 소리보다
한 번의 평온한 미소가 사람의 마음을 더 깊게 움직이는 법이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따지는 대신 나는 이렇게 사니 참 좋네라고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고단수의 교화법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들지 않게 되면 신기하게도 외로움이라는 괴물이 친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거는 기대가 줄어드니 실망할 일도 없고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아주 자연스럽고 쾌적해지거든요. 억지로 다가가지도 무리해서 멀어지지도 않는 그 적절한 거리.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의 진짜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독이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쓸쓸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과 단둘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아주 사치스러운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던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그 피곤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세상은 비로소 거대한 정원이 됩니다. 예전에 저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일일이 교정하려 들던 시절에는 제 인생이 마치 끝도 없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수험생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를 내 입맛대로 조각하려 드는 그 정성스러운 가위질이 사실은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이었다는 것을요. 영혼의 레벨이 높은 이들은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영혼이 가진 고유한 성숙의 속도를 믿어주죠.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참견을 하며 살아갑니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사실 내 마음이 편하게 네가 좀 바뀌어줘라는 이기심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고양이를 억지로 개처럼 짖게 만들려고 노력해봤자 남는 건 핥힌 상처와 화가 잔뜩 난 고양이뿐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건 마치 한여름에 왜 눈이 오지 않느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이죠. 영혼의 성숙은 심리적 반발 이론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에 따라 강요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설령 그 조언이 옳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공예 스님은 진정한 자비란 상대의 깨달음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한 불성포싱은 이미 모든 존재 안에 씨앗으로 들어있고 그것이 꽃을 피우는 건 오직 그 씨앗의 결단에 달린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적당한 햇볕과 바람이 되어줄 뿐 꽃잎을 억지로 잡아당겨 펼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바닷속의 랍스터는 몸이 자랄 때마다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껍질을 벗는 순간 랍스터는 포식자에게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지금 방황하고 있거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는 어쩌면 자신만의 낡은 껍질을 벗으려 사투를 벌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그가 안전하게 껍질을 벗을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명절에 모인 친척들이 취업은 언제 하니 결혼은 안 하니 라며 융단 폭격을 가할 때 그들에게 제 인생의 랍스터 껍질은 제가 알아서 벗을게요 라고 말할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친구는 그 아픈 연애를 끝까지 겪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 보는 눈을 갖게 되더군요. 제가 했던 수천 마디의 조언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입니다.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제 훈수가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 보고 무릎에 피를 닦아내는 시간이었던 거죠.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거리두기의 미학을 즐깁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온기를 잃지도 않는 고슴도치의 지혜 같은 거죠.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다는 옛 격언처럼 내면이 깊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얹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 줄 뿐이죠. 그 고요한 긍정이 오히려 상대를 변하게 만듭니다. 나를 이토록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자각이 들 때 사람은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볼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제 지인 중에 정말 돌을 닦은 것 같은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형님은 제가 어떤 멍청한 실수를 하고 가서 하소연을 해도 절대 거봐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저 허허 웃으며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라고 딱 한마디만 하시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 안에서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이 절로 일어납니다.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감화되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가진 가장 세련된 영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 예상 경로를 벗어나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상대를 통제하는 거죠.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남이 어떻게 살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길에서 만났으니 참 반갑다라는 쿨한 태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개발서를 수백 권 읽어도 인생이 안 변한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그 책들이 당신을 개조하려고만 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안도감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데 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법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일종의 비국 소송, non-locality 원리와 비슷해요. 내가 여기서 변하면 나와 연결된 저곳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법이니까요. 가끔은 주변에 답답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저 사람의 영혼은 지금 한겨울을 지나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강요한다고 해서 겨울이 빨리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내면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타인의 계절을 존중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에는 아주 넓은 평온이 생깁니다. 누구든 와서 쉬어갈 수 있지만 누구도 당신을 휘두를 수 없는 그런 평온 말이죠.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내면의 고요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의 그 진한 농도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고독은 결코 외로움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영혼의 레벨이 높은 이들에게 고독은 자신의 본질과 나누는 가장 밀도 높은 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고독의 바다로 조금 더 깊이 잠수해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둠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빛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더 깊은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는 쓸쓸한 뒷모습이나 북적이는 군중 속에서 남한 섬처럼 동떨어져 있는 소외감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빈틈을 메우려 들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의미 없는 단톡방의 숫자를 지우며 누군가의 일상을 훔쳐보는 것으로 존재의 허기를 달랩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끊기면 인류 멸망이라도 온 듯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조금 우습지 않나요? 하지만 영혼의 레벨이 높은 이들에게 고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의 귀환입니다. 공예 스님은 참된 배움은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로그아웃하고 오직 나의 숨소리와 마음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시간,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바쁩니다.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 연기하느라 바쁘고, 내 몫을 챙기느라 바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배 아파하느라 바쁘죠.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틈이 없습니다. 고독은 바로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볼륨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무향실 애니초익 체인벌에 들어가면 인간은 45분 이상을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마자 우리 몸속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 심지어 뼈가 맞물려 움직이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고독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면 그동안 외면해 왔던 내면의 진실들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소리 중에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고독의 심연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안에도 시기심이 있고 옹졸함이 있으며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비겁하게 굴었던 기억들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되죠. 나는 참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던 자 아이고가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에 가끔 제 안의 찌질함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낮에는 세상 관대한 성인군자인 척하다가도 밤에 혼자 누우면 낮에 나를 추월했던 그 무례한 운전자의 번호판을 떠올리며 복수를 꿈꾸는 제 모습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인간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성숙한 이들은 이 그림자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면들을 조용히 끌어안죠. 아, 내 안에도 이런 못난 모습이 있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자기 참조적인지 편향, Self-Referential Cognitive Bias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아를 성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되면 신기하게도 타인의 어둠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잘못이나 미숙함에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보기 싫은 점을 상대방이 거울처럼 비춰주니까 그게 불쾌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지만 내 그림자와 이미 화해한 사람은 타인의 어둠을 봐도 과잉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안의 괴물과 싸우느라 힘들겠구나 하고 담담하게 이해할 뿐이죠. 이건 용서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용서에는 수직적인 우월감이 섞여 있을 때가 많지만 이해에는 수평적인 연민이 깃들어 있거든요. 공예 스님은 번뇌가 곧 보리, enlightenment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어둠이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소중한 재료라는 뜻이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내 안에 지저분한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영혼은 한 단계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남에게 빛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가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 이런 농담을 건넵니다. 완벽한 건 박물관의 박제뿐이에요. 살아있는 건 원래 좀 구질구질하고 흔들리는 법이죠. 영혼의 레벨이 높다는 건 결코 결점이 없는 성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점까지 포함해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날카로운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한테 그런 면이 있지.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나인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고독 속에서 길러진 이 내면의 힘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나를 이미 수용했기에 굳이 세상에 나를 증명할 필요도 남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 내면의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진정한 빛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고독을 두려운 괴물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렇게 고독과 화해하고 자신의 어둠을 품어 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 이미지를 지키려는 집착, 옳아야 한다는 집착, 무언가를 소유해야 한다는 집착들 말이죠.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귀환의 여정,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그 찬란한 깨달음의 순간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 볼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꽉 쥐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처럼 말이죠. 명예, 직함, 통장의 잔고, 혹은 남들에게 비춰지는 멋진 나라는 이미지까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배낭 속에 차곡차곡 쌓인 무거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영혼의 레벨이 높은 이들은 이 배낭이 무겁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둘씩 그 돌을 길가에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벼운 농담을 던져볼까요? 우리 모두 언젠가 살 빠지면 있겠지 하며 5년째 옷장 구석에 모셔둔 청바지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 청바지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집착의 아주 귀엽고도 치명적인 시작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청바지를 입을 날보다 그 청바지가 유행 뒤로 사라질 날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언젠가 혹은 반드시라는 단어에 묶여있던 마음의 끈을 가위로 툭 자르는 과정입니다. 공예 스님은 집착이란 마음이
외부의 조건에 단단히 결박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진정한 나는 여전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존재론적 보안, ontological security를 외부의 자산이 아닌 내면의 정체성에서 확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할까 합니다.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좁은 입구를 가진 항아리에 맛있는 견과류를 넣어두는 겁니다.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 견과류를 한 움큼 쥐면 주먹이 커져서 항아리 입구에 걸려 손을 뺄 수 없게 되죠. 사냥꾼이 다가와도 원숭이는 그놈의 견과류를 놓지 못해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우리도 이 원숭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라고 쥐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항아리에 가두는 사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농담입니다만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는 수천 장의 사진이나 읽지도 않을 거면서 저장해둔 PDF 파일들도 어쩌면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는 작은 견과류들일지 모릅니다. 저장 공간은 클라우드가 해결해 주지만 그게 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뇌의 무의식 한 구석은 늘 처리되지 않은 숙제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성숙한 영혼은 결과에 목매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듯 그 기쁨을 누리고 일이 꼬이면 잠시 멈춰서서 비를 피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나 무관심 혹은 패배주의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에 참여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고집만 쏙 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고 아끼되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말 참 근사하지 않나요? 이 경지에 이르면 인생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고 그릇이 차면 넘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마지막 농담을 해보자면 진짜 맛집은 간판이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법입니다. 메뉴판에 우리 집은 정성을 다하고 유기농을 쓰며 어쩌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국물 한 숟가락에 모든 서사가 담겨 있듯이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구구절절한 자기 변호나 증명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궤적 그 자체가 가장 우아한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어와 논리에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영혼의 레벨이 높은 이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그가 나를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이라는 캔버스 위에 상대방이 스스로를 그려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특별한 초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세상이 만든 기준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먼지가 쌓여 그 빛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어깨에 들어간 힘을 조금 더 빼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우주의 완벽한 조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서서히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창밖의 어둠은 한층 더 짙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당신의 편안한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기보다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으로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에 실어 보내세요. 당신을 괴롭혔던 말들, 당신을 짓눌렀던 책임감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들도 이제는 잠시 쉬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잘 살아냈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니까요. 마치 고요한 숲속의 옹달샘에 달빛이 비치듯 당신의 내면에도 고요한 빛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고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천천히 빠져듭니다. 당신의 꿈은 따뜻하고 평화로울 것이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영혼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고요한 밤을 축복합니다.